저 멀리 멕시코의 황량한 시에라 마드레 산맥, 그 깊은 지하 수천 미터 아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빛조차 닿지 않는 그 암흑의 시면에서 인류가 수천 년간 화폐로 숭상해온 하얀 광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단순한 광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과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결정짓는 최전방 참호입니다. 이 순간에도 채굴 기계의 굉음은 멈추지 않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라인과 태양광 공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장 박동이 되고 있습니다. 은은 인류가 발견한 금속 중 전기 전도성이 가장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곧 태양광 패널이 태양빛을 전기로 바꿀 때, 인공지능이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전기차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때, 은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성층권을 도는 위성과 손안의 스마트폰, 그리고 전 지구를 뒤덮기 시작한 태양광 패널의 혈관 속에는 이 치명적인 백색 금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양은 약 20g,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면 무려 200톤의 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벽두부터 전 세계 은 시장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스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은 가격이 1월 30일 단 하루 만에 37%나 수직 낙하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최악의 단일 거래일 폭락입니다. 미국의 은 추종 상장 지수 펀드는 하루 만에 60%가 증발했고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이 월스트리트의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자원 전도사들이 은의 시대를 부르짖을 때 도대체 시장 이면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구글 어스의 카메라를 중국의 상하이 황푸강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은 수출 면허 제도를 발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원 및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그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은 전 세계 은 정년 능력의 60에서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5,910톤의 은을 생산하는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만 4,600톤을 수출하며 전 세계 은 교역량의 23%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이제 베이징은 단 44개의 기업에게만은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은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장악한 중국이 은이라는 전략 자원을 틀어쥐고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히토류로 시작된 자원 무기화의 전략이 이제 은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면 중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공급선을 조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냉전 시대의 자원 체스입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선전포고의 시장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워싱턴의 방역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워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옹호하고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 순간 달러 가치는 지난 5월 이후 최대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7선을 돌파하며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은은 달러로 거래되는 국제 상품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구매자들에게 은은 더 비싸지고 수요는 위축됩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 기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은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헤지펀드와 대형 투기 세력들은 일주일 만에 은 순매수 포지션을 36%나 줄였습니다. 2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술적 붕괴가 도미노처럼 쏟아졌습니다. 은의 상대 강도 지수는 80을 넘어 극단적인 과매수 영역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마진 요건을 급격히 올렸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마진콜이 다음 사람의 강제 청산을 부르고 그 청산이 또 다른 폭락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지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독일의 헬하우스 귀금속 거래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것이 바로 자원의 무기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원은 단순히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통화 정책과 수출 통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본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재정이 됩니다. 중국이 수출의 고삐를 당기면 미국은 달러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그 사이에서 원자재 시장은 지옥과 천국을 오갑니다. 지금의 은값 폭락은 일시적인 진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오기 전 적들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잠시 포성을 멈춘 침묵의 전조일 뿐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은 14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64%, 구리는 41%, 알루미늄은 17%, 니켈은 고작 8% 올랐습니다. 은은 모든 주요 금속의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피치 솔루션스는 2026년 내내 은의 공급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은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은의 산업용 수요는 21,160톤에 달했고 공급 부족분은 무려 4,630톤이었습니다. 이 적자는 이미 수년째 누적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은 광산은 이미 대부분 고갈되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대부분은 구리나 아연 광산의 부산물로 추출됩니다. 새로운 광산을 발견하더라도 실제로 은이 추출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광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급의 절벽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폭락은 거대 자본이 다음 도약을 위해 몸을 낮추는 이른바 매집을 위한 잔인한 흔들기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다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 그리고 페루 리마의 광업부 청사를 내려다 보십시오.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은의 심장부입니다. 멕시코는 연간 6,843톤으로 세계 1위, 페루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자원민족주의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 기업의 채굴권을 대폭 제한하고 국가가 직접 광산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도 광산 국유화 논의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그 자원을 무기로 전환하려는 전 지구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중국이 정년을 틀어쥐고 멕시코와 페루가 채굴을 틀어주면 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양쪽 모두에게 목줄을 잡히는 형국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돌려보십시오. 경기도 평택과 용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 이곳에서 삼성전자의 구매팀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울산 온산에서는 고려아연의 거대한 정년소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한화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은값이 떨어졌으니 호재가 아니냐고 묻겠지만 전략 분석가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가격이 요동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원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은은 금과 달리 전체 수요의 60%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연결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고효율 전력 장치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첨단 제품은 없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25에서 30g의 은이 필요합니다. 은값이 널뛰기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첨단 제품들의 수익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이 처절한 서사 한가운데 고려아연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울산 온산에 위치한 고려아연의 정년소는 세계 최대의 단일은 정년시설입니다. 연간 2,000톤의 은을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외서 6%에 달합니다. 지난해 고려아연의 은 매출은 2조 3,800억 원,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아연 다음으로 큰 수익원이 바로 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의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취득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74억 달러 규모의 정년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회사 지분의 약 10%를 취득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한국의 민간 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은이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은 이미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인공지능, 이 모든 미래 산업의 혈관을 흐르는 은의 공급선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중국 바깥에서 가장 큰 은, 정년 능력을 가진 고려아연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분석대로 중국이 은 수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려아연이 아무리 세계 최대 정년소를 가동한다 해도 원광석이 없으면 정년소는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원광석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국이 정년된 은의 수출을 막고 멕시코와 페루가 원광석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의 정년 능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빈국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 삼성전자는 캐나다의 광산 기업 실버스톰 마이닝과 선지급 금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0억 달러를 선지급하고 향후 생산되는 은의 100%를 독점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광산의 생산물 전량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이른바 오프테이크 계약입니다. 중국의 봉쇄망을 우회하여 북미에서 직접 은을 확보하겠다는 삼성의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기술적 배수진도 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서 은 페이스트의 함량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패널에서 은을 대신할 구리 전극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은의 전기 전도성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혈관에 흐를 피가 없다면 심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절한 서사 뒤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거인이 서 있습니다. 2026년에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 그리고 xAI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그의 제국은 모두 은이라는 백색 금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혹은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단일 기업으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은 수요가 창출됩니다. 머스크가 X에 올리는 짧은 문장 하나가 은 선물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 변동성의 파편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제조 원가에 박힙니다. 중국이 은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머스크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공급망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은의 가격을 통제하는 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흐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절망적인 체스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부와 기업은 이제 자원동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급선의 다변화입니다. 멕시코와 페루의 자원민족주의 바람을 피해 호주와 캐나다의 광산 기업들과 직접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캐나다 광산 계약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서방 동맹국에 속한 국가들에서 은의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도시 광산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스마트폰과 태양광 패널, 컴퓨터 기판에서 은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0.3g의 은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년 폐기되는 전자제품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적들의 봉쇄망을 뚫고 자급자족의 요새를 구축하려는 필사적인 탈출구입니다.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코리아징크는 이미 전자 폐기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컴퓨터 기판, 네트워크 장비 등을 재활용하여 귀금속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광산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며 전자 폐기물 수거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캐는 광산이 고갈되면 도시의 쓰레기장이 새로운 광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전략적 비축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은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반도체, 태양광, 전자부품의 생산 비용이 직접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가격 급등은 곧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상명대학교 서지영 교수는 경고합니다. 전략적 비축, 공급선 다변화, 재활용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합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 가격의 하락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창입니다. 이 가격이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는 순간 은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닌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전략 무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이 3배로 늘어날 경우 은 수요는 현재의 2배로 폭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하나에 여러분이 탄 전기차의 배터리 연결부에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미세한 회로 속에 박힌 그 은 입자들이 내일 아침에는 국가 간의 외교적 결투를 불러올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원은 말합니다.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탈탄소화와 전기화의 중심에 선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별명을 벗고 전략적 통화 자산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자원의 신냉전 시대는 자비가 없습니다.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이고 자원의 레이어를 독점하지 못하는 기업은 몰락할 것입니다. 중국은 정년을 틀어쥐고 멕시코와 페루는 채굴을 틀어쥐고 미국은 달러와 금리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삼면의 포위망 속에서 대한민국은 고려 아연이라는 정년 능력과 도시 광산이라는 기술력과 서방 동맹국과의 자원 협력이라는 외교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얀 금속이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빛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대 강대국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급망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은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라인에서, 울산의 정연소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광산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조용한 전쟁이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